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이 흐름과 또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이런 소위 말하는 이 피벗의 의사결정, 피벗의 시대답게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돈의 이동이 있고 달러를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자국 원화를 갖고 있을 것이냐 이런 의사결정들이 많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나타날 어쩌면 굉장히 외재적인 그 충격으로 작용할 것 그게 또 다른 돈의 이동인데 바로 두 가지죠. 엔캐리 청산. 그러니까 일본에 투자됐었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절차에 놓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공포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또 돈의 이동 이런 것들을 좀 예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이 같이 맞물리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향후 이 통화 정책 방향과 또 가장 중요한 외환 시장의 변동성, 이 달러 패권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미국은 추가적으로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이럼에 따라서 나타날 어떤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는 흔들릴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책은요, 달러 전쟁입니다. 오랜만에 저와 함께 북 리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 달러 전쟁에서 나온 여러 문구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저의 의견이나 해석들을 첨언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금부터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과 함께 여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저자는 살레하 모신이라고 미국 재무부나 연준 등을 출입했었던 출입 기자입니다. 세계은행이나 또 IMF나 이런 주요 인사들과 한 100여 명의 사람들 전현직 그 공무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비공식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그 인터뷰를 좀 많이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사 속에서 보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과 함께 총론적으로 추천의 글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미국 경제의 힘과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위정자들이 이어온 각고의 노력 속에서 이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지금 자리매김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우리가 이 달러 외환 시장 이런 흐름을 좀 보고자 우리는 연준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이 중앙은행인 연준은 달러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사실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는 그것은 연준의 어떤 의사결정은 절반밖에 설명을 안 한다. 그 절반 이외의 나머지 절반을 이 책은 설명해 주는 책이다라는 그 추천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여러 내용들이 있고 이 책에 출연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뭐 제닛 옐렌부터 파월 연준 의장 뭐 다 나오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주된 인물은 로버트 루빈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등장인물 로버트 루빈을 가볍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러 강세 정책을 수립해서 세계화의 시작을 이끈 인물. 2020년 동안 혼란에 빠져있던 미국 통화 정책의 평정과 질서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강달러가 필요한 것인가 약달러가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었어요. 근데 로버트 루빈은 강달러가 유리하다. 물론 강달러를 선택함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강달러를 원하지 않았죠. 약달러를 원했죠. 그 배경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로버트 루빈의 달러 강세 정책 그것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달러 강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로버트 루빈이 거의 정리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따가 그 루빈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을 좀 달려가 볼까 합니다.
자, 이분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자가 현재는 블룸버그 뉴스의 기자죠. 선임 기자신데 정말 많은 그 100여 명의 관계자들,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 그죠? 정치인이나 의사결정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직자. 그 관계자들과 수백 건의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그 전현직 재무장관이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뭐 관료다든가 IMF라든가 월드뱅크와 같은 주요 기관들의 임직원들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달러 정책이 어떻게 그동안 수립됐는지를 스터디를 많이 해온 인물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시작할 때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좀 총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러시아의 전쟁 도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배적으로 자리 잡은 국제 원칙과 규범에 대한 공격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에 전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러시아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이게 소위 백악관에서 이 성명서를 발동시켰던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동시켰고 또 2차 경제 제재로서 금융 제재를 가했었던 거죠. 그 금융 제재가 달러의 패권을 활용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 지폐를 여러분 보시면 이 대머리 독수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대머리 독수리가 올리브 가지를 그리고 화살 있죠. 화살. 올리브 가지랑 화살을 동시에 움켜쥐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평화가 우선이긴 하지만 또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평화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정책이 기반될 수 있겠지만 방어가 필요한 순간에는 이 달러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가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소위 달러의 무기화가 22년에 전개됐었고 그때 23년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냐면 달러의 종말을 또 예고했었어요. 정말 많은 브릭스나 그 신흥국들의 인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매일 밤 나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째서 모든 나라가 자국의 상거래를 달러에 의존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근본이제가 사라진 이후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결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당시 이 각국이 달러를 회피할 묘안을 찾고 있었고 오히려 이들이 연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뭐 아르헨티나나 사우디아라비아, 뭐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각국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연이어 이 비슷한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의 이 통화 패권을 좀 흔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도약과 몰락과 또 성공과 흥망성쇠를 다룬 책이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일본의 엔화가 또 한때 유로화가 최근에는 위안화가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흔들 대체안으로서 부상한 바도 있지만 그런 어떤 움직임 속에서도 달러의 통화패권의 지위가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은 왜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의 강력한 가치를 지탱하는 정책은 1990년에 등장한 세계화의 핵심 원칙이었다. 세계화와 미국 화폐의 높은 가치는 수많은 이에게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미국의 지도자들은 일반 국민의 상당수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너무나 강력한 가치를 유지한 달러와 해외 경쟁국들이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가는 경제 통합으로 미국 제조 부문의 국외 이전은 가속화되었다. Fly over state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주들이 있는데 사실 비행기가 그냥 그 스테이트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쩌면 달러의 통화패권,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강달러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거죠.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반대로 미국에서 생산하고 제조하는 그 기업들은 굉장히 불리하죠. 미국 달러 가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상대국 통화 가치가 낮으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그 기업들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높고 또 수출을 할 때 수출 매력도도 약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게 만듭니다. 미국을 떠나는 현상, 오프쇼어링이라고 하죠. 이 오프쇼어링은 경영학적 표현인 거죠. 경영학적으로 오프쇼어링이 그 기업에 더 유리한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오프쇼어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세계화가 진전됩니다. 이 세계화는 경제 사회적 언어죠. 사회학적 언어. 세계화가 진전된다는 것은 이런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이 한 나라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제품 하나 생산되는데도 수십여 수백여 개의 국가들을 거친다. 세계화가 진전된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기업들의 밸류 체인이 분산된다. 글로벌리 분산된다. 라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패권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는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면 소위 미국의 전체적인 부는 증가할 수 있겠죠. 구매력이 높아지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원화를 동남아시아 통화랑 바꿔서 동남아시아에서 소비하면 구매력이 높은 것처럼 마치 그런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이런 강달러 현상에 앞에 말씀드렸던 flyover state라는 이 굉장히 재밌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등장한 것만큼 미국을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제조 기지가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자리를 잃어요. 일자리를 잃으면 노동자들이 임금이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양극화 이슈인 거죠. 미국 전체 경제적으로는 강달러 현상이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또 노동자들을 좀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사실 트럼프가 당시 등장했을 때 2017년부터 트럼프가 재임했을 때 그때 공약으로 2016년이었나요?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것들이 약달러를 추진해야 된다. 금리 인하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 강달러 기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트럼프의 브랜드를 가져왔었던 그 시점이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환율을 다시 강달러 기조를 없애고 약달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나 이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부동산 개발업자였죠. 부동산 개발업자로서는 낮은 금리가 유리하죠. 금리를 떨어뜨려서 낮은 금리를 유지해서 약달러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 거죠. 또 석유화학 산업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럼 생산한 에너지를 뭐 하는 겁니까? 수출하는 거죠. 수출하기 위해서는 약달러가 또 유리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키고 부동산 개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돼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아니죠. 기후변화 대응 하지 말자.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약에도 탈퇴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책들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들이 트럼프의 어떤 전반적인 생각이 굉장히 일관됨을 알 수 있어요. 미중 패권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대대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입장하고 매우 유사하죠. 전반적으로 다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오로지 달러 강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약세가 더 유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을 취하느냐, 총론적인 입장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노동자 계층을 더 위함이냐, 아니면 특정 산업을 위함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 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강달러를 만들었다든가 또 달러의 몰락을 또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역사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탈달러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났다가 디달러라이제이션, 탈달러화라는 그 추세,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패러다임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탈달러화가 일어나면 미국은 자국의 세입 범위 내에서 살아가거나 훨씬 더 높은 자본 조달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출할 돈이 부족해지면 의회는 극심한 분열 상황에서도 예산 삭감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준비 통화인 달러의 위상이 하락하면 미국 정부가 경제적 국정 운영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궁극적으로는 국제 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 약화될 것이다. 자국 통화로 거래하려는 나라와 기업이 늘어날수록 달러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탈달러화가 전개됨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자국 통화로 더 거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요 강국, 열강들,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죠. 이들 국가들은 달러의 힘을 빼고자 하는 탈달러화를 굉장히 지지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진행될까?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될까?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를 기반으로 거의 단일하게 형성된 국제 질서 덕분에 미국은 낮은 금리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차입해왔다. 이는 온 세상이 미국 정부의 상환을 확신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그 같은 신용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한다. 미국 정부가 계속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발행하고 국채 발행을 늘리고, 그러면 세계 각국이 국채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국채를 매입하면 그게 그 나라 국가의 외환 보유액으로 상당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고 계속 국가 채무를 늘리고 국가 채무에 의존해서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 있죠. 그죠? 보조금 주고 뭐 일자리 만들고 경제 정책 꾀하고 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국채를 발행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사주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주는 과정, 미국 국채를 세계 주요 투자자들이나 주요국들이 보유하게 되는 과정은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고조되면, 변동성이 심화되면 미국 달러화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강달러 기조가 야기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죠? 위험성이 높아질수록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도 바로 그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강달러가 일시적으로 야기됐었죠. 바로 그겁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현상. 근데 만약에 미국이 어느 순간 신용을 잃게 되면, 그러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중국이 그렇듯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러시아가 이미 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축소해 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조정되면 미국은 국채를 많이 발행했고 역사적으로 최대치로 발행했는데 그 어떤 나라도 미국 국채를 사줄 국가가 없어진다. 만약에 그러면 미국은 그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지정학과 이 달러 패권과 경제적 이런 현상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얼마 전에 채널에서도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는 그런 현상은
정치적 요인도 있지만 경제적 요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을 견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 챕터로 조금 진입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이 책에서 강조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루빈입니다. 달러 강세 원칙을 어쨌든 마련했다고 해야 되나요? 정립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인물이 바로 루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달러 전쟁, 이 책의 어쩌면 주인공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일부 읽어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벤슨이 미국의 제69대 재무장관으로 취임했을 당시 달러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1994년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달러가 계속해서 폭락한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야 했으므로 경제학자들은 그 같은 현상을 이해할 수 저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것은 금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금리 인상하면 해당국 통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지는 게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해당국 통화에 대한 선호가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 금리 하나만 있다면 환율 예상하기가 쉽죠. 또 금리가 환율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24년 지금까지 금리를 뭐 1년 7개월 정도 동결만 했고, 미국도 13연속 금리를 동결만 했었다고 봤을 때 9월 이전까지는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러면 1년 넘게 1년 반 정도를 금리를 동결해 온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계속 유지됐었던 거예요. 그럼 원달러 환율은 계속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이 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여기서 벌써 줍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만으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78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루빈을 비롯한 이 경제팀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요. 강한 달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영어 문장도 한번 여기 같이 첨부했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A strong dollar is in our national interest. 미국 국익에 있어서는 강달러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이 문장, 당시 이 루빈이 정립한 것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고요. 이게 매력적인 슬로건이 됐고, 당시에는 이제 올트만의 작품이었는데 나중에 정립한 것은 루빈입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왜 강달러가 미국 경제에 유리한가? 강력한 달러가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 자,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부품이나 원자재나 완제품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22년부터 24년 중반까지 강달러 기조를 원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22년부터 24년까지 유독 초인플레이션 경제였고, 파월 의장은 또 바이든 행정부는 이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표잡기도 안 좋거든요. 서민 입장에서 뭐 소득은 안 느는데 물가만 너무 높아요. 이런 울부짖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던 것이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강달러 기조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 안정을 유도한. 다만 미국의 그런 강달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만들었었던 그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무역 결제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달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환 보유액의 절대 비중이 또 달러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달러 기조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다른 나라들은 물가 잡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문제 속에 우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거죠. 두 번째, 미국 국민과 기업이 무적의 구매력을 얻게 될 터였다. 그죠? 강달러 기조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그게 미국의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거였죠. 미국 정부가 달러 환율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일에 의지를 보이면 투자자들로서는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을 신뢰할 만한 이유를 추가로 찾을 수도 있었다.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아무래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 채권 신뢰해도 돼. 특히 23년, 24년 이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국면에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에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야기되는데 더군다나 강달러를 유지하는 그런 움직임은 미국 채권에 대한 선호 현상을 또 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루빈 시절에도 강한 달러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 강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그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그 시점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 이 최근 경제 상황을 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부설해 드리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린스펀 의장 그리고 서머스 재무부 차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린스펀은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것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도 미국 경제에도 좋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고 서머스도 행정부는 엔화 그리고 독일의 마르크화 대비 달러의 강세가 미국의 중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말이었는데 서머스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융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수도 있으며 이는 경기 회복세 유지에 필요한 일입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자산의 매력을 끌어올릴 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장기적 투자 의욕을 부추기는 한편 물가 상승률을 낮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도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동안 그렇게 높은 0.5%의 금리에서 5.5%의 기준금리까지 5%포인트나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굉장히 재밌게도 5.5% 금리 인상한 나라 맞아? 이 정도면 미국 경제가 쓰러져야 될 텐데 어떻게 5.5%의 기준금리를 견뎌내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미국 경제는 23년에도 22년에도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의 흐름을 유지해 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3년 3분기 3%대, 4분기 2% 후반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24년 2분기 성장률도 3%예요. 잠정치 기준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견조한 성장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IMF도 23년 2.5%, 24년 2.6%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때의 결정하고 지금의 역사는 되풀이되듯이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고 강달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많은 돈의 유입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돈의 유입이. 언제까지? 24년 초까지. 가장 대표적인 게 엔캐리 트레이드죠. 일본은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고 언제까지? 24년 3월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어요. 마이너스 0.25%.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22, 23, 24년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5.5%를 유지했죠.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는 5.25%포인트나 났어요. 우리나라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인데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5%포인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죠. 소위 투자자들, 일본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에서 돈을 차라리 대출받아다가 일본에 있는 자금을 대거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1년에 1경에 해당되는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갔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본 엔화만 갔던 게 아니에요. 한국도 워낙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으로 돈의 이동이 있었죠. 중국 경제는 굉장히 크게 흔들렸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니까 세계적으로 중국에 투자했던 돈이 미국으로 쏠렸던 거죠. 하나입니다. 한 가지 이유. 그러면서 미국은 돈이 쏠리면서 자기 자본이 높아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선. 자기 자본금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R&D 투자를 할 수 있고 신사업을 진출할 수 있고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AI에 투자를 하고 AI 반도체를 내가 스스로 제조하겠다. 내재화의 움직임이 일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미국 경제가 강했던 거고 그만큼 고용시장도 강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피벗을 단행하는 과정,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 있고 뭐 일본과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과정에 있고 중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현재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과 같은 낮은 금리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 한들에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축소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제 24년부터는 반대의 현상이 야기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미국으로 돈의 이동이 안 일어나고 미국으로 이동했었던 돈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현상도 우리는 24년 하반기, 25년 가늠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필요하다, 강달러 기조가 자국 경제에 유리하다라는 여론이 생겼었던 시점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린스펀, 서머스, 루빈 뭐 이런 인물들이 구축을 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82페이지 루빈이 이제 클린턴 경제 계획 수립이라는 고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고 클린턴은 그를 새로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합니다. 그러면서 루빈의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83페이지 강한 달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이 강달러 구호를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구호를 이제 만들어 왔던 것이고 이걸 발표하기 시작한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정책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제 강달러 기조를 선언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정책들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루빈을 중심으로 강달러 시대가 야기됐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좀 많이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로 갈게요. 다른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월가는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루비노믹스에 의존하는 민간 부분의 시장에 투자해 큰 이익을 봤던 반면 미국 철강 기업의 공장 노동자들은 전 세계 철강 가격이 20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해 미국산 제품이 지나치게 비싸지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갭이에요. 월스트리트는 소위 자본가들, 자본시장의 움직임이고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니까 자본 가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식 가치는 올라가요. 강달러 기조니까 미국에 더 많은 돈이 쏠리고. 근데 실물 경제는요. 실물 경제는 미국 제품은 비싸고 이미 세계 철강 기업들이 일본으로 이동하고 한국으로도 이동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잃어나가고 미국산 제품을 원하지 않아요. 이 너무 비싸지는 거죠. 가격 경쟁력도 실추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세계화가 과연 맞는가? 세계화에 따른 불안한 징조들을 느낍니다. 97페이지 부시의 당선 4년간 무려 31개나 되는 미국 철강 기업이 파산 절차에 돌입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철강 기업들이 파산하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노조 단체들이 새로운 달러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면 안 된다. 강한 달러 발언을 중단하고 대신 건전한 달러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 그럼 이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항상 등장하고 그럼 그 정치인들은 약달러가 또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명시적으로 강달러 목표를 하는 정책의 심각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경제의 승자와 패자를 판가름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점이다. 경제에 있어서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기는 거죠. 갈리는 거죠.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이 메인 스트리트 실물 경제를 뜻하니까 이 패자가 생기는 거죠. 웨어턴과 마찬가지로 펜실베니아에서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이르는 지역의 미국 제조업 소재지들 역시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이 너무 비싸져서 매출이 부진한 바람에 위축되고 말았다. 중국산과 방글라데시산 제품이 미국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오히려 미국산 제품을 비싸게 만들고 오히려 그 공장들이 다른 나라의 철강 기업들을 만들게 했고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은 기회를 보게 된 것이고 대신 미국은 일자리를 뺏어갔다. 이게 맞는 정책인가 하면서 강달러 정책에 강력하게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할 때 역사적인 인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록펠러 미국의 석유 재벌로 유명하죠. 2001년 초쯤에 루빈을 가장 큰 목소리로 비난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석유 재벌로 유명했던 인물인 그 증손자인 록펠러 이때 웨스트 버지니아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돼요.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팀이 미국 철강 산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건강보다 세계화를 중시했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중시하는 것은 마가에 반한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에 반한다. 세계화가 되면 안 된다. US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왜 공장들을 다른 나라에 짓게 하느냐? 우리나라에 짓게 해야 된다라는 미국인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미 좌절한 상태였다. 고평가된 달러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수출 평균 가격은 한 대당 3,700달러 상승했다.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자동차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해외로 수출하기에. 철강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미국에서 석유화학 산업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강달러 기조 속에서는. 그런 움직임까지 야기되면서 소위 강달러 이게 맞는가? 달러의 몰락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새로운 문제 제기가 시작됐었던 겁니다. 최근으로 이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중국이 하는 짓을 보세요. 일본이 수년간 해온 짓을 보세요. 그들은 자금 시장을 갖고 놀고 환율 평가절하 시장으로 장난을 칩니다. 우리는 바보 집단처럼 그 꼴을 보고만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9일 만에 외환 시장에서 자국의 통화를 공격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관행을 꼬집었다. 이게 뭐냐면 환율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 환율은 미국이 결정하겠다. 트럼프가 내 맘대로 결정하겠다라는 일종의 발언이죠. 굉장히 전례 없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놀랐습니다. 심지어 문의신조차도 지나친 강세를 보이는 달러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은 공개적으로 달러 약세를 바라는 행정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달러 약세 지향은 그가 1980년대 부동산 사업을 시작한 시절부터 오랫동안 간직해온 경제 철학의 일부였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제 철학이죠. 이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달러 약세를 왜 원하느냐? 어쨌든 달러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한 게 뭐예요? 통화 정책 관점에서 금리 인하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를 동결하거나 할 때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기 스마트폰 열고 뭐 했어요? 이렇게 열고 트위터 했어요. 트위터에 대다고 뭐 했죠? 금리 인하라고. 금리 인하라. 지금 바로 컷하라고. 파월 너 금리 인하 안 하면 너를 컷할 거라고. 막 이러면서 트위터 했었잖아요.
통화 정책에 관여했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인데 대통령 후보인 이 기간 동안에도 그 미국 대선 11월에 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하지 말라고 되게 압력을 가했었죠. 왜? 금리 인하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금리 인하하라 이거예요. 미리 인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금리 인하하면 어쨌든 서민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 부담이 감축되니까 그 좋은 일을 왜 먼저 하느냐라는 것이고, 금리를 인하하거나 강달러 기조를 약달러화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더 생겨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회귀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림 그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라는 이 인물이 부동산 개발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갖게 된 경제 철학이 금리 인하가 유리한 거예요. 그죠? 많은 대출에 의존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그걸 분양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얻고 하기에는 낮은 금리가 유리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건 거죠. 부동산 입장에서도 그랬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낮은 금리를 원했던 것이고, 낮은 금리는 약달러를 유도하는 거죠. 그죠? 금리를 인하했을 때. 두 번째 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수출입니다. 미국에서 제조하게 만들어야 된다. 미국에서 제조한다는 얘기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일이다. 부동산 개발업이죠, 역시. 부동산 개발업 관점에서 이 공장을 짓고 건설 기지, 공장 부지를 만들고 조성하고, 그럼 공장 부지 있으면 공장 부지만 생깁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아틀란타 다녀온 이야기 해드렸었죠. 아틀란타에 뭐 우리 LG 전자도 있고 현대 기아도 있고 SK 온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근데 그 공장만 지면 다 됩니까? 부동산 개발업 관점에서는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많은 주재원들이 들어가야 돼요. 많은 우수 인력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미국 경제에 유리하죠. 그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면 이들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그 인근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이 필요한데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약달러를 만들고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제조하기 유리하게 만들고 공장들을 미국으로 유인시키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하게 하고, 그럼 그게 경제 선순환에 기여한다. 일자리를 갖게 된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게 마가 정책인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법인세를 떨어뜨려야 된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하면 안 된다. 기후변화 대응은 어쩌면 인류라는 관점에선 필요한 대응일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생각하기에는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비용인 거예요. 비용을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감축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을 다 취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지향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 그 또 한 가지가 트럼프 당선이 되면 소위 트럼프 테마주로 불리는 게 뭐예요? 석유화학 산업이죠. 미국이 석유 시출을 해야 된다. 셰일오일, 셰일가스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만드는 에너지는 뭐예요? 수출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수출하기 유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미국은 석유 수출국이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석유 수출국으로서 석유를 더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더 많이 생산된 석유를 수출하기 좋게 만들려면 강달러가 유리해요? 약달러가 유리해요? 약달러가 유리하죠. 약달러 기조 안 된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 관점에서 낮은 금리를 지향하는 것이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인하는 것이고, 독립성을 위배하더라도 그게 미국 경제에 더 유리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달러 약세를 바라는 새로운 행정부가 나타난 거예요. 루빈의 달러 강세 기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루빈의 달러 강세 패러다임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 트럼프 행정부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잠깐 하고요. 이제 책의 마무리 부분을 가겠습니다. 최근 그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 2022년이죠. 2022년에 스위프트망에서 일본 러시아 은행을 차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위프트는 금융회사가 거래와 관련한 보안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글로벌 시스템으로서 어떤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가 필요하다.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망이 필요하다.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치는 러시아 정보부가 자국 경제의 금융 부문에 융단 폭격이 쏟아질 것이라는 낌새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했다. 러시아 정부가 그 계획을 알게 되면 다가오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겠다라는 것이 정보가 먼저 누설이되면 러시아 행정부는 미리 자산을 도피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단행할 때 그 한밤중에 금요일 밤에 바이든이 세계 지도자들하고 협상합니다. 동맹국들하고. 그때 세계 지도자들 12명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 나라 경제팀들이 지지를 끌어모았었던 거예요. 심지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준도 경제적 충격에 대비한 상태였다. 백악관이 이미 연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제재가 임박했음을 알렸기 때문이다. 워싱턴에 가면 재무부 건물이 굉장히 유명하죠. 웅장하고 백악관하고 거의 가까이 있고 워싱턴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행객들도 꼭 그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하죠. 정말 웅장합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있고 재무부가 있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연준 건물이 있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근데 연준 건물하고 뭐 하여튼 그 근처에 IMF도 있고 월드뱅크도 있죠. 그때 금요일 밤에 이 경제팀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스위프트망 배제 조치를 단행하자. 그리고 토요일 아침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제재죠.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책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옐렌은 토요일 아침 이른 아침 보안 화상회의를 통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 내용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바이든에게 블라블라 했는데 옐렌이 크게 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러시아 자금이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손에 닿지 못하도록 동결된다면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그런데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은 자산을 보관할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옐렌 전 의장,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연준 의장, 그리고 한동안 휴식기를 보내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들어섰는데 머리 정말 하얗시고 백발에 그 키가 16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치고는 좀 작은 키죠. 그런 인물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치적 계획에 어쩌면 군사 안보적 계획에 그죠? 경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만큼 이런 미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심을 갖고 재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의 의사결정자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잠깐 우리 한국 경제를 되돌아보면 대통령실이 있고 이건 제가 현 정부만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대통령과 몇몇 수장들이 경제장관들이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고 대통령의 생각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결정이 과연 맞는가? 항상
대통령과 혹은 경제수장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금감원장, 대통령실에 있는 경제수석 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다른 의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 경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다못해 작은 기업도 어떤 회의를 할 때 데빌스 어드보케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의할 때 다른 입장에서 악마의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 했을 때 우리는 얼마를 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업 진출해야 되고 이런 국가로 진출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팽배하게 갖고 있을 때 한 인물만큼은 적어도 혹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시장에 어떤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 없을까? 지금 이런 시점에 굳이 그걸 그 신사업을 진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계속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 기업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런 회의 참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영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데빌스 어드보케이트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정부의 움직임, 경제정책의 움직임이 뭐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미처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이런 의사결정 체제를 갖고 있고 파월은 파월대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또 제닛 옐렌대로 다른 의사결정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강력하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제 정책의 수립 방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항상 이 경제 정책은 모든 것을 이롭게만 하진 않아요. 금리 인상이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니고 금리 인하가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요. 산업마다 달라요. 약달러가 좋은 것이 아니고 강달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강달러가 어떤 부분엔 좋은 것이고 어떤 부분엔 안 좋은 것이고 약달러가 어떤 부분엔 좋은 것이고 어떤 부분엔 안 좋은 것이지 강달러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됐을 때 그때 나타날 위협 더군다나 미국 정부가 국채를 이만큼이나 역대급으로 발행했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면 투자 매력도가 줄어들고 국채를 많이 발행했지만 국채 매수세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미국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걱정까지 했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 가면서 러시아의 스위프트망 배제 조치를 단행했겠죠. 3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달러의 무기화에 있어 전환점이 된 바로 그 순간, 바로 토요일 오후 5시. 왜 토요일 날 했을까요?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오피스 아워 중에 그죠? 월화수목금 오피스 데이 중에 결정한 게 아니라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까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고 미국의 제재가 달러의 무기화로 활용되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 역사에서 몰락의 시발점이 되지 않고 단순한 오점으로 남는 그러니까 몰락의 시발 몰락인지 오점인지 그 결정이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무겁고 역사상으로도 가장 큰 채무 부담을 안고 있다. 달러가 패권을 잃는다면 미국은 과거의 국가 재정을 잘못 운영해 무너진 초강대국이나 제국과 마찬가지로 붕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러가 세상을 바꿨지만 이제는 세계가 달러를 바꿀 수도 있다. 저는 이 책 한 권의 가장 큰 명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18페이지 중반에 있습니다. 달러가 세상을 바꾸었지만 이제는 세계가 달러를 바꿀 수도 있다. 잘못하면 미국 정부도 흔들릴 수도 있다. 미국 스스로 결정한 자초한 정책 실패가 야기될 수도 있다.
1960년 이래로 미 의회는 78번이나 채무 상환을 끌어올렸다. 기억하시죠? 채무 상환 끌어올리면서 그때 의회에서 양당 간에 결정이 안 이루어졌고 계속 채무 상환선을 놓고 계속 대립되는 구조로 갔었고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세계 각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미국의 어떤 국채 신용 등급 강등까지 있었죠. 미국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채무 상한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회 통과가 안 되고 여야 간에 싸우고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 신용 등급까지 강등되고 그러면 미국 국채 투자로서의 매력이 실추되고 그런 과정에서는 달러 제국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협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었던 시점이죠. 세계 준비 자산을 소유한 나라라는 지위를 잃는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미국은 세입에 맞게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입이 있고 그 세입 가지고 세출을 하는데 세출이 많으니까 지출할 양이 많으니까 계속 그 부채 한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부채 한도를 못 올리면 결국 세입을 더 많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세입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차입 비용을 감당해야 되고요. 재정을 축소해야 되고요. 그러면 신규 투자, 혁신을 이루기 위한 움직임을 저해할 수 있겠죠. 예전과 같은 미국 그 위치, 지배적인 그런 위치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달러를 대체할 뚜렷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 첫 번째가 중국 위안화였는데 중국 정부가 급격하게 환율 변동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근데 투자자들은 그 개입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중국 위안화를 미국 국채를 보유하듯이 중국 위안화를 보유할 마음이 없어요. 정부가 계속 개입하는데 말이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투명하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대체될 수가 없어요. 중국 위안화를. 물론 위안화 비중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결제 지급 통화에서 달러 비중이 좀 줄고 위안화 비중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기축 통화로서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는 뭐 당분간은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로화도 대안으로서 등장했었는데 그만큼 그 세계 경제에서 유로피언 국가들의 그 지위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부상한 게 디지털 통화인데요. 디지털 통화도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주변부 통화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 미국이 갖고 있는 강점, 달러를 우회한 채로 양자 무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달러를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무기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들.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이런 브릭스 국가들. 그래서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원유 이 에너지를 사올 때 이 러시아 석유를 루피화로 사왔거든요. 초반에. 왜냐하면 푸틴이 달러 접근이 차단됐었으니까 루피화로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 정부는 루피화를 비축해 봤자 이걸 달러만큼 쉽게 쓸 수가 없어요. 교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석유를 팔고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물자를 사오기 위해 써야 되는데 이거 받아봤자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뭐 여러분께 무슨 예를 들면 무슨 강연을 했어요. 그럼 강연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한 어르신께서 나는 밤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밤으로 주면 안 될까요? 강연료를 만약에. 그럼 그 밤을 받아다가 제가 다 먹을 수도 없는 양의 밤을 그럼 어디서 교환합니까? 그죠? 교환 시스템이 좋다면 몰라도 그만큼 화폐의 필요성은 교환 가치에 있다라는 것인데
루피와는 교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인도는 달러로 러시아로부터 석유 대금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무역 결제나 뭐 외환 결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움직임을 해 봤으나 실패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달러화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그 건전성이죠. 제가 25년 경제전망서에 하나의 또 트렌드로서 제시한 게 미국이 나홀로 골디락스와 같은 흐름을 진행한다. 미국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투자자들에게 신뢰가 높아요. 경제력도 높고요. 그리고 갈수록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겠죠. 루빈의 달러 강세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이 마련됐다가 회의됐다가 다시 강달러가 유리해라는 입장이 22, 23, 24년 동안 펼쳐졌었던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달러 강세 원칙과 그에 관한 정책은 혼란기 동안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했고 미국이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해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달러 선호 현상이 야기되고 안전자산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을 해지하는, 그죠? 주가가 떨어질 때 외환 건전성이 뭐 이렇게 불안할 때 그때 그것을 해지하는 수단으로서 역할까지 수행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뭐 책 전체를 제가 부문 꼽아서 중요한 부분들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역사적인 인물들을 제가 다 커버하진 못했고 주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도약, 그리고 몰락, 그리고 다시 도약, 이런 흥망성쇠의 이 과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경제를 달러가 뒤흔들고 있고 또 세계 경제가 또 달러의 지위를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볼 때 환율로서도 볼 수 있고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볼 수 있는데 달러의 지위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중국은 왜 미국으로부터 국채 보유를 많이 보유했던 나라로서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워낙 위태하니까 미국 국채를 이제 팔아서 자국 경기 부양에 지방 정부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서도 가져가는 모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 정치적으로도 이런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되고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미국 국채의 외환 보유액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겠다라는 움직임도 가져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불안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관점에서 외환 보유액을 금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중국이 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러 전쟁, 좋은 책이죠. 저와 함께 이 독서 북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이 본 달러 전쟁의 독서 감상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